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길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가스관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서방 국가들이 사용 가능한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현재 중국과 인도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러시아 외의 새로운 천연가스 자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7광고에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7광고를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개발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석유 시추 전문가들은 7광고에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가스보다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7광고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1970년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을 지정해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했고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7광고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획득해도 단독으로 탐사를 못하고 일본 측 조광권자가 지정돼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은 한국의 7광고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8년 협정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내세워 제7광고의 영유권을 주장해 자신들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문제 속에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 7광고를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유럽에 한국산 석유와 천연가스가 수출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7광고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발이 약속되어 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인해 한국만 반세기 동안 기약 없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일 공동개발을 보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면 분명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광고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개입할 수 있는 이유는 7광고가 위치한 바다는 아직 주인이 없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바다는 국제사회에 의해 각 나라별로 주인이 정해져 있는데 7광고는 확실한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남아있고 7광고 주변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한 중국마저 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광고 개발을 한미연합이 진행한다는 예측마저 나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천연가스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에 우호적인 손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달 27일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유럽의 천연가스 물량 일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물량을 유럽으로 돌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국이 보유한 물량 중 일부를 유럽으로 보낸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구매 빅5 안에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공개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으로 오는 천연가스 중 일부를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다른 점이 있어 서방 국가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수많은 대러 제재를 하면서도 러시아의 사할린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절반을 장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대러 제재에 힘써 보이지만 러시아에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에너지 분야 제재는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러시아발 수입 비중은 10% 정도로 사업 철수 시 일본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할린에서 출발한 LNG는 중동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면 2에서 3주가 걸리는 반면 일본에는 수일 만에 도착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순수히 어려움이 닥친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믿는 구석이 있기에 당장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국제사회는 현재 한국에 눈길을 보내는 것이죠. 한편 한국과 미국의 7광고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지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미연합 외에도 현재 한국은 알래스카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어 미국 천연가스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알래스카의 경제 중 5분의 1을 한국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미국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 석유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은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도움으로 미국만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현실은 한국도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에서 석유 제품 수출이 어마어마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출 물량 중 약 57%가 석유 제품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을 제치고 석유 제품을 최대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방국들은 제7광구 문제에서 한국의 편을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60년 동안의 관리를 깨고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순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7광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LNG 수출 호황이 시작되면서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말도 나올 지경입니다. 미국 5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00만 BTU당 5.6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지금 당장 LNG 가격이 올라서 미국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천연가스 수출량도 급증해 미국의 천연가스도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새로운 천연가스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 대륙붕 7광구의 역을 두고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매장 추정량까지 내놨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장한 당시 보고서를 토대로 7광구를 한국과 연합해 개발하는 계획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과 7광구 주변에서 밀월 관계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05년 중국은 7광구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석유 시추에 나섰습니다. 이때 일본은 중국의 7광구와 너무 가깝다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당시 일본의 항의가 워낙 거셌고 2008 베이징 올림픽도 앞뒀기에 일단 중국이 양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려던 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으니 그 부근에서 중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일 공동개발구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동개발구역의 위치가 바로 7광구에서 직선거리로 860m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860km도 아니고 860m입니다. 한국한테는 7광구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미루더니 7광구에서 860m 떨어진 곳에서 중국과의 공동개발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7광구가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미루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시간을 끌어 자신들이 독식하려는 계획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7광구를 개발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978년 한일 간 7광구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중국은 거기 우리도 지분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 조약 맺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에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2028년 종료되는 한일 조약이 어떻게 될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8년이 되면 7광구는 중국 땅이라며 개입할 가능성이 100%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한편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력해 7광구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득이 되는 선택지인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일이 7광구 개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파급력은 우크라이나 사태 못지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추와 개발이 난발하고 해경 세력이 충돌할 것으로 주장하는데요. 한일 간 50년의 법적 문서가 없어졌으니 중국의 진입은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이에 미국까지 개입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지역은 또한 중국의 태평양, 동해, 북극을 잇는 핵심 통로이기에 미중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일 양국 모두가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일 양국의 악감정만을 내세워 사안의 모든 것을 정치 감정으로만 쏟아낸다면 제7광구는 전대미문의 분쟁 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7광구가 분쟁 지역으로 변모한다면 한일 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며 어느 누군가는 어부지리로 7광구의 이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7광구의 에너지 자원을 독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본과 반씩 나누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미동맹 개발로 한국산 석유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극심한 전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력난은 석탄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베트남 정부는 시민들에게 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내 석탄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입 석탄 가격마저 치솟으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석탄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전력난이 만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베트남 전력공사는 코로나로 인해 석탄 공급업체들의 운영이 중단되며 올여름 전력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전력공사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고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필수적인 기기만 써달라며 시민들의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전력난이 극심한 것을 보면 발전한 만큼의 인프라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현재 전력 생산량 중 3분의 1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석탄만으로도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후 제조업의 활성화로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며 전력 수요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에 현재 베트남은 자국 생산량보다 더 많은 석탄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며 수입 석탄 가격마저 급등하자 베트남은 국내의 공급이 모두 불안정한 가운데 전력난에 직면한 것입니다. 한편 응우옌 홍지엔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베트남 호주 대사관과 주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해 석탄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더 많은 석탄을 들여오기 위한 계약 체결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국제시장에 파동을 일으킨 상황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전력난은 석탄 부족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소의 어려움에도 봉착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광남에 위치한 분강 4번 수력발전소가 강물이 메말라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수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물이 풍족해야 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폭염과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수력발전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한편 전력난이 끝을 모르고 심각해지자 베트남은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두산중공업의 화력발전소 완공을 촉구하며 현지 사업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국 영석유가스공사와 자회사인 PTSG 등과 협력해 새로운 베트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합류를 희망했습니다. 이날 응우옌 웅중 이사는 두산중공업에 송하울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완료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 측은 두산중공업의 현지 사업 확대도 요청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2015년에 수주한 송하울 화력발전소는 약 1조 원 규모의 1200메가와트급 발전소입니다. 송하울 석탄 화력발전소는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하우장 지역에 건설되며 베트남 남부 지역의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화력발전소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와 LNG 부문에도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다른 분야의 에너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수주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은 베트남에서 6천억 원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해외 수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정부가 발주한 첫 고효율 가스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로 호치민 동남쪽 23km 거리에 위치한 엉깨오 산업단지 내 건설하는 1600메가와트급 고효율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삼성물산은 베트남 건설업체 릴라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열해수 보일러 각 2기를 비롯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 금액은 8억 3,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 규모이며 이 중 삼성물산의 공사 금액은 5억 1천만 달러로 공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베트남 최초 LNG 터미널 프로젝트인 T-바이 LNG 터미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지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입찰 제안을 통해 이번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T-바이 LNG 터미널은 이번 수주한 발전소와 70km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발전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에게 에너지 산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맡기는 이유는 한국이 에너지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기술은 매일같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LNG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신재생 에너지보다 값이 싼 LNG 개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LNG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다고 발표해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자체 발전소를 만들어 현재 공급받는 전력 소요량 가운데 7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처럼 파격적인 결정을 한 이유는 앞으로 자동차도 모두 전기차로 교체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머지않아 내연 기관차의 판매가 종료되면 도로에는 전기차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기름값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걱정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지금도 전력난에 애를 먹고 있는데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된다면 더욱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과 같이 발전소가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하기 시작한 자체 발전소의 수입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체 발전소 건설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자동차 수출과 더불어 발전소 수출까지 함께하는 그룹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가 필요해서라도 자동차를 수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대차가 공장 내에 대규모 발전 시설을 짓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건설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울산 공장은 전기를 자체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건설 예정인 발전소는 184MW급으로 한전이 공급하던 전력량의 72%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LNG 발전소는 발전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 시스템으로 시간당 100톤 규모의 스팀도 생산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15대의 보일러가 공급하는 연간 스팀량인 71만 톤의 5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왜 자체 발전소를 만드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차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단가가 저렴한 LNG로 전기를 생산해 비용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이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한국전력공사는 석탄, LNG 등 원자재가 급등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확대에 따라 전기료를 kW시당 6.9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앞으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대차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은 2045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는 기존 발전소와 보일러를 각각 가동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기존 대비 3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LNG가 비교적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차가 LNG 개발에 열을 올리듯이 탈탄소를 주도한 유럽연합도 LNG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LNG 수입은 올해 1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이 감소하거나 아예 중단되면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어 그러한 유럽을 미국이 전폭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내 7곳의 LNG 수출 터미널에서 수출된 천연가스 물량이 133억 세제곱피트로 미국 1일 천연가스 수출량의 신기록을 썼으며 해상에 떠있는 약 54개의 미국 LNG 운반선 가운데 60% 이상은 유럽으로 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돕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 전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미국은 유럽 에너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LNG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유럽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LNG선 대규모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의 에너지 개발을 거의 독점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나중에는 외면했는데 이번에야 다르겠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